4년 만에 고점이 딱 고점 한번 뚫고 밀릴 확률보단 그 추세를 타고 3,316 돌파했다면 3,400, 3,5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반기장에 신고가 돌파하고 3,500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고요.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이제 9월 정기 방송인데, 세무사님이 김작가TV에서 좀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했는데, 이제 골드버튼 100만대 함께 언박싱 영상을 찍고, 또 200만대 또 함께 영상을, 리뷰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 굉장히 김작가TV에 또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일이 있죠? 굉장히 어색하신데, 지금 교보문고 딱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트를 클릭하면, 온라인 일간 베스트, 종합 베스트를 1위. 여기 이름 보이시나요? 김도윤. 그 옆에 외자가 굉장히 크게. 왜냐하면 단독 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이런 책을 낼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제 했고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이제 머니 트렌드 2016. 저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부일남님, 그 다음에 여기 김가석 교수님, 그리고 코인 쪽에 유명하신 김승주 교수님, 또 트렌드 유명하신 김용석 소장님, 그 다음에 부동산의 김학렬 소장님, 그 다음에 주식의 김현준 대표님, 이제 최재민 교수님까지 함께해서 이제 책을 냈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 함께 했거든요. 2003, 4, 5, 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저자가 함께 한 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이제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4년 차에 지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2027년에는 세무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바로 오케이 할 줄 알았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허락하시면 출판사한테 여쭤보려고 했죠. 출판사한테도 컷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머니텐드 2016이 종합베스트셀러 됐는데, 여러분들 일단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자, 2025년 오늘 이제 9월에 벌써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코스피 기준 1.21% 올랐던데, 일단 점검부터 하고 가시죠. 한국 증시, 미국 증시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의 위치를 보면 좀 배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네. 좀 비교 대상인 미국, 일본, 대만 정도만 봐도 왜 배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9월 9일이죠. 그러면 어젯밤 미국 증시니까 9월 8일 월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은 4월 9일 이후에 7월, 8월, 9월 계속 고점을 상승하면서 월봉상으로 지금 나스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연속 양선이 나온 거예요, 나스닥은. 자, 그 다음. 이제 그 미국이 원래 관세도 미국에서 더 유리하게 하고, 본원 통화인 달러를 만드는 회사고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미국만 잘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랑 가장 비교가 잘 되는 증시가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예요. 일본도 선진국 아니냐? 그러면 대만까지 말하면 말 다 했죠. 그러면은 일본 증시는 이제 어떤지 보면은 요게 이제 일본 증시 흐름인데요. 일본 증시도 오늘 9월 9일 장중 시초가 고점을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일본도 9월 9일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걸 이렇게 보셔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대만인데요. 이게 대만 지수거든요. 그러면 대만 지수도 역시 오늘 9월 9일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면은 미국 또는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랑 비교될 수 있는 일본, 대만 모두 다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 우리나라의 위치는 과연 어디냐 해서 많이 아쉽지만 우리나라도 7월까지 역사적 신고가였고 이번에 또 그 역사적 신고가 깨러 가는 거냐?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2021년 찍고 2021년 고점을 아직도 못 뚫었기 때문이죠. 네. 그럼 2021년 장중 고점이 얼마였냐면 3,316포인트예요. 3,316포인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7월 31일 날, 이게 왜 중요하죠?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이 나왔던 그날이에요. 제가 지금 지나서 아쉬워할 수는 없지만 아쉬우니까 말씀드린다면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이 안 나왔다면 저는 거의 90% 이상 역사적 신고가를 저 당시에 뚫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 3.8% 급락 나오면서 거의 한 달 이상 저 고점을 못 뚫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 며칠 동안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가 3,260포인트입니다. 지금 최근 정고점 근처에 다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8월 고점을 오늘 완전히 뚫어주는 양선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7월 31일 고점까지 뭐 지금 3,260이고 3,288이니까 28포인트.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인 3,016포인트하고도 뭐 한 56포인트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 위치면은 뭐 미국과 일본과 대만을 부러워할 거 없이 우리나라도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다른 나라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7월 31일이 만약에 세계편만 안만 없었다면 다른 나라처럼 8월, 9월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글로벌 전체 상승의 찬스였는데 세계편환 때문에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신고가 근처에 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약세 보이는 달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어쨌든 지금 한 이제 20일 좀 넘게 남았는데 계절적 약세가 반복될까 아니면 이번엔 극복할 다른 변수 있을까? 이번에 뚫나요, 안 뚫나요, 저거?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9월의 계절적 영향 또는 뭐 9월의 역사적으로 12월 중에 제일 상승률이 안 좋은 또는 하락률이 있는 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렇게 정보화 시대 똑같은 정보를 접하고 또 그 정보를 굉장히 신뢰하는 이런 거 약간 저는 폐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통계의 오류죠, 통계의 오류. 그래서 만약에 뭐 9월 달에 하락했던 해도 있었겠죠. 또는 하락률이 꽤 컸던 해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상승하는 애가 있었을 텐데 평균값으로 12월 중에 제일 약했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뭐 과하게 과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저는 10월이 가장 주식하기 힘든 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주식을 했던 한 20, 30년 동안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25년인데요. 직전 가장 약세장이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 때 급락장은 3월이었습니다. 3월. 그리고 또 그 직전 가장 큰 하락장이 나왔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부터 하락해서 2008년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가장 큰 하락은 2008년 10월에 나왔습니다. 2008년 10월에 890포인트까지 밀리는 뭐 한 달에 아마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락률일 텐데요. 2008년 10월의 하락률이 월봉상으로 종가 기준으로 23%고 장중 저점 기준으로 38%예요. 월중 저점이.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전의 가장 폭락이 컸던 게 언제냐면 1997년 IMF가 최고조로 됐었던 우리 막 국민 근무기 할 때 있죠. 그 97년 10월도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한 달에 27%가 빠졌죠.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던 대공황 이런 것도 다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야 9월이 원래 많이 빠져? 그렇게 따지면 10월은 더 많이 빠져. 특히 한 달에 30%씩 빠졌던 달이 10월이었어요. 그러면 9월도 계절적 영향으로 하락을 하는 해? 또 10월은 한 달에 막 30%씩 빠졌던 해? 그러면 3월은 어때요? 3월은 코로나 때 3월에 한 달에 40%씩 빠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달에 뭐 어느 정도 빠졌냐는 통계적 오류일 수 있고요. 그해마다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해 뭐 9월은 또 빠져야 되는데 지금 뭐 안 빠지고 잘 올라갈 수 있냐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약하다. 이런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약하고 심지어 이렇게 좀 비슷한 정보를 얻고 있는 요즘 세대의 좀 패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이 약하다는 건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 어쨌든 약하지는 않고 뭐 강하지도 않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9월에 대한 예상을 한다면 일단은 오늘까지의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요. 특히나 우리가 박스권의 저점에서 더 안 떨어지고 또는 박스권의 고점에서 더 못 오르고 그러면 오르는 게 안 좋을 수 있죠. 좁은 박스권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좁은 박스권은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구간은 지금 야 진짜 이거 신고가 구간인데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만 나온다면 거기서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4년 만에 신고가란 말이죠. 3,316포인트를 뚫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316을 살짝만 뚫고 다시는 그 고점을 못 뚫는다? 그거는 저는 이런 표현 자주 하는데요. 벼락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4년 만에 고점이 딱 고점 한번 뚫고 밀릴 확률보단 그 추세를 타고 뭐 3,316 돌파했다면 3,350, 3,400, 뭐 3,450,
3,5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하반기장에 신고가 돌파하고 3,500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달이 지금 9월이다. 그럼 9월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모멘텀이라고 그러고 그 동기라고 하죠. 트리거라고도 하고. 그럼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죠.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그리고 국내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법 개정하면 두 가지가 있죠.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아직 어떤 것도 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9월에 상법 개정,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또는 뭐 최근에 뭐 기재부 장관의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는 이번에 뭐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영수회담이라 그랬나요? 뭐 어쨌든 그거 하면서도 이런 세법이나 이런 관련 대화들을 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뉘앙스는 달라지고 있다. 왜냐면 잠잠했었거든요. 기재부 장관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안 하고 했었는데 9월 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그리고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돼서 9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남은 10월, 11월, 12월도 그냥 역사적 신고가 돌파해서 3,350 정도 찍고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3,400 나아가서 3,500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9월 FOMC가 뭐 17, 18 그때쯤에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단 말이죠. 인하 시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증시에는 어떤 영향 끼치고, 금리 인하 시 뭐 바이오주가 뭐 수혜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다른 업종 수혜 받는 섹터 어디 있는지. 일단은 금리 인하는 우리가 뭐 점도표상으로 늘 뭐 몇 %씩 나오니까 지금 그냥 100%예요. 100%. 100%예요, 100%.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안 하면 박살 나겠네요. 근데 이제 점도표 언제든지 바뀌는 거니까 또 어떤 고용지표에 의해서 뭐 95%, 90% 내려갈 수는 있지만 현재는 100%.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들이 분명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용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률이 높아졌냐면 우리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 원래는 0.25가 기본으로 하니까 그때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저도 처음 들었는데 뭐 이제 스몰 스텝이 0.2. 자이언트가 0.75 아니었어요? 그렇죠. 빅 스텝이 0.5. 자이언트 스텝까지 막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를 엄청 빠른 속도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이제 반대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 빅컷이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빅컷이 0.5거든요. 빅 스텝이 0.5 오르는 거. 그리고 빅컷은 0.5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빅컷의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금리 인하 0.25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나 하느냐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 번, 세 번이라고 다들 그냥 퉁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아니라는 얘기죠. 9월에 한 번 하면 남은 두 번 다 하든지 아니면 한 번을 하든지 정도로 공감대가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는 뭐 하는 거다. 그럼 금리 인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왜 하고 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이 어떤 건지를 알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경기 관련은 어떻게 보면 뭐 GDP랄지 또는 고용지표랄지, GDP가 높게 나오면 경기가 좋은 거고, 또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가 좋은 거고, 아니면 GDP가 낮게 나오거나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지표. 우리가 뭐 CPI, PPI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물가가 안정을 찾는 거고,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고용지표나 경기지표가 약간 안 좋은 상태, 약간 안 좋고 물가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면은 물가가 안정적이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야 물가 올라갈 거잖아 라는 걱정을 덜 해도 되고, 또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약간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면은 경기가 좋아지겠지. 그럼 금리 인하의 효과가 최고죠. 경기는 좋아지게 만들고 물가는 안정적이니까 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의 금리 인하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땐 최악입니다. 경기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고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주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좋게 빨리 만들 수가 없고요. 네. 또 물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가 훨씬 안 좋아지죠. 그걸 우리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학적 용어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앞으로 한 달 또는 연말까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로 되려면 경기 지표는 약간 안 좋은 수준, 네. 그리고 물가는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최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그 수혜 업종 중에 제약바이오가 네. 떠오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다른 경우가 일정하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이론적으로 성장주예요. 성장주. 사실 오늘 제가 김 작가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차트를 이렇게 칠판으로 한번 했는데 오늘도 한번 칠판으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장주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 미래의 가치가 훨씬 큰 거.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성장주는 뭘까요? 현재는 이익이 없는데 미래의 이익이 많은 게 성장주잖아요. 현재 이익이 많은데 미래의 이익이 없으면 그거는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극단적인 성장주, 지금은 이익이 적지만 미래의 기대심, 저 회사 미래는 엄청 좋겠는데? 라는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바이오주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는 보통 현재는 실적이 없는데 신약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그 신약 개발이 터지면 미래에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굉장히 큰 이익이 나겠다는 거죠. 그럼 그런 회사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왜 좋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업 평가를 할 때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예상되는 이익의 현금 흐름의 현재의 가치가 바로 네. 기업의 가치예요. 그러면 미래의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했을 때 김 작가님 10년 후 1억과 지금의 1억이 같을까요? 다 다르죠. 지금의 1억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 이유는 10년 정도 2배 차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10년 동안 금리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를 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10년 후 1억이 현재 가치로 될 때는 할인율로 적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1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할인을 해야 되니까. 뭐 5%로, 이자를 5%로 할인을 한다거나. 그런데 만약에 제로금리 시대가 됐다. 그러면 제로금리라는 거는 이자가 지금 10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할인율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10년 후에 1억이 오늘의 1억이란 얘기죠. 네. 제로금리 시대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익과 10년 후의 이익 중에 10년 후의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회사들이 제약바이오인데 네. 할인율이 제로예요. 할인을 안 해도 돼. 제로금리일 땐.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유리하고 가장 큰 성장 업종인 제약바이오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금 조달을 해야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자금 조달 이자율이 엄청 낮은 거죠.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미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제로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1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 방지용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좋은 신호를 받으면 된다?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이미 이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요. 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앞으로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표가 나오는데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그리고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어라는 분석이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분석가들 또는 미국의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나 경기지표 나올 땐 약간만 안 좋게, 너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은 살리기 힘들거든요. 금리 인하 하더라도 살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물가도 좀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나오면 이 금리 인하면 물가가 더 많이 급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이 안 드는 조건으로는 네. 고용지표가 조금만 안 좋고 물가가 조금 안정적인,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겁나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관세의 영향이 반영이 됐다 또는 앞으로 계속 더 급속도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관세 영향이 만약에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앞으로 급속도로 반영이 된다면 금리 인하가 그 관세의 영향과 곱빼기 효과를 내면서 물가를 급속도로 올리는, 그러면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금리 인하 때문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금리 인하 자체가 아니고 물가 지표, 발표 지표, 그리고 고용 또는 경기 관련 지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뭐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나요? 지난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네, 뭐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일이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거래소 지수는 1%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예요. 자, 근데 전통적으로 제가 뭐 김 작가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대부분 개인은 매도를 합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해요. 저희가 추세 매매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추세 매매는 올라갈 때 좋은 거거든요. 네. 외국인들 매매가 정확히 추세 매매예요. 거래소 지수가 1% 올랐죠. 코스닥도 1% 가깝게 올랐죠. 네. 이 외국인의 당일 매매를 지금 보면 코스피 현물 순매수, 코스닥 현물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 순매수, 콜옵션 순매수, 주식 선물 순매수. 거의 모든 상품들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만 그러냐? 이게 최근 5일이거든요. 최근 5일을 보면 1조 4천억 원치 거래소 순매수를 합니다. 네. 한 달을 보면은 이제 약간 샀다 팔았다 해서 거의 똔똔으로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4월 달부터 올랐으니까 지수가 4월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네. 급등을 했던 그 시기를 다시 보면은 외국인이 엄청 샀죠. 그럼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최근 한 달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8월 한 달은 박스권. 7월 31일 고점 찍고 지금 현재까지 전혀 못 올랐잖아요. 네. 그 못 오르는 박스권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동 마는 동 샀다 팔았다. 그런데 3개월까지 늘린다는 얘기는 6월, 7월에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오를 때 샀다. 그 급등했던 시기를 또 보니까 6조 7천억 순매수. 네. 또는 최근 5일 동안 좋았잖아요, 지금. 최근 5일로 이렇게 보니까 1조 4천억 순매수. 그리고 오늘 하루 1% 이상 올랐는데 오늘 하루만 봐도 역시 6천억 순매수.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역시 추세 매매로서 올라갈 때 사주고 못 오르면 같이 조정받을 때 대비하고, 근데 완전히 반대 포지션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면은 팔고 뭐 떨어지면 사고를 반복하는데요. 그게 조정장에서는 먹히지만 추세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종목별에서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죠. 네.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얘기는 코스피 200이 올라갈 때 곱하기 이만큼 수익이 나는 네. 상품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최근 기간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 3일 동안 아까 말했던 외국인들은 조정받을 땐 조정으로 대응했는데 올라갈 때 3일 연속 샀죠. 개인은요? 이거 아니 개인은 숫자가 따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이만큼 샀다는 얘기는 이 반대 포지션에서 개인은 순매도를 했다는 얘기니까. 안 그래도 제 질문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를, 외국인들은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를 그게 이거죠. 매수하고 있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김 작가님의 질문을 미리 다 파악을 하는 거죠. 미리 들었으니까요. 미리 받은 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자, 질문지도 안 보고 인터뷰를 하나요? 피디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이렇게 놀림받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레버리지가 코스피 200이 올라갈 때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버스 상품이 있어요, 여기.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근데 2라고 써있죠. 인버스는 떨어지면 수익이 나고 2가 써있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거의 2배로 수익이 나는 네. 거거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곱버스예요. 네. 그럼 곱버스를 클릭을 해봐요. 곱버스를 클릭했더니 개인은 팔고 기관은 있네. 계속 매도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최근 이틀 지수가 막 오를 때 요렇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도, 쌍끌이 순매도죠. 아. 그러면 역으로 개인들은 이틀 연속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신고가 앞에 있고 뭐 네. 추세 매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들은 언제나 떨어지면 사고 싶고 오르면 팔고 싶고의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꽃버스 같은 파생 상품의 투자는 혹시 개인 투자자들 유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종목은 뭐 장기 투자도 되고 또는 뭐 기업 가치 또는 재무제표 보면서 어떤 재료 가치를 보면서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종목 선정을 잘하고 업종 선택을 잘한다면. 근데 사실은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은 다른 업종 ETF들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수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지수에 베팅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은 도박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선물 옵션으로 돈 번 분들도 분명히 많고요. 저도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 도박이야? 라고 말하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ETF 상품은 샀다 팔았다예요. 선물 옵션은 도박인데 왜 레버리지랑 코버스는 도박이 아닌가요? 기초자산이 선물인데 코스피 200이 선물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근원적인 파생 상품이 뭔지 또는 지수를 움직이는 게 뭔지 그런 공부를 하시고 이게 나랑 맞다 그랬을 때는 지수에 대한 예측력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어떤 시기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 또는 좁은 박스권 또는 하락 추세장 이런 판단을 하면서 뭐 고퍼스건 레버리지건 투자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처럼 좀 떨어지면 싸졌네 하고 사고 좀 올라가면 비싸졌네 하고 팔고 하다가 추세장에 역추세로 걸려버리면 정말 반토막 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매매, 파생 상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랑 고퍼스 이런 ETF 상품을 하시는 것보단 제대로 주식 종목 분석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무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한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가 저희가 지난달에 오픈했잖아요. 놀랍게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000명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하고 동시에 3,000을 돌파했습니다. 3,000.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강좌를 오픈한 이유도 사실은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는 주식 투자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단 말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세무사님은 코스피가 어쨌든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강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어쨌든 매매 기법과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으로 제가 세무사님과 함께 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가장 올라운드 플레이어. 투자 경력도 30년이 정도 되시고 샘표식품의 최고 지분은 그 당시에 10%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 였던 걸 기억하고 실전주제 상도 받으시고 투자 관련 자격증 투자 관련된 도서 출간 투자 유튜브 채널 운영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나의 분야를 잘하게 되는 분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 제가 믿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 자, 이 과정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 즉 그물을 들이는 거지 고기를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그물은 장중에 장마감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분석의 핵심 시향 인사이트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김작가TV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에서는 좀 언급하기 힘든 저희 채널에서 사실 주도 유망 섹터까지는 얘기하지만 유망 종목까지는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것도 매달 한 번씩 이제 16가지 종목 정도가 오픈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약 자료집도 제공되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나요? 매일 드리는 정보들은 공부하자는 그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16종목은 이제 고기죠. 이 고기 맛 좀 한번 봐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러 종목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해 드리지만 3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은 직접 얼굴 맞대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그럼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사실은 저는 그 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저거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만 원짜리 프로그램, 저건 3만 원짜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의 스스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 10에서 2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3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무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 6년 정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으셨으면 해서 금액도 이제 하루 1,000원, 1,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명이 이세무사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니까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클릭하시면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안에서도 좀 더 큰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세무사님과 함께 매달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